서울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부책 학당입니다. 오늘 모실 동문은 학자, 교육행정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는 분입니다. 1962년 실시된 제1회 대학 입학 국가고사 전국 수석, 그해 서울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신 대표적인 서울고형 수재신데요. 무엇보다도 이 과학을 이해하는데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저술가이시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요. 인하대학교 부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총괄부원장, 아시아 한림연구원 연합회 사무총장과 회장, 국제한림원 연합회 집행이사를 역임하신 14회 김유황 동문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화려하십니다. 별 말씀. 자, 이제는 은퇴를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최근 근황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2010년 38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네. 인하대학에서 정년퇴임했는데요. 네, 곧바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총괄부원장으로 초빙을 해서 네, 거기 가서 이제 한 2, 3년 동안 네, 그 직책을 수행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양대륙에 네, 그 국가과학기술한림원 연합회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사무총장과 5년, 그다음에 이제 회장 5년을 지내고 또 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국제 한림원 연합회. 한림원 연합회 네. 이것은 전 세계 한림원들의 유엔과 같은 기구인데요. 네, 거기 한 130-40개 국가가 네. 가입돼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최고 의결 기관이 이제 그거 집행이사를 또 몇 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그게 2021년인데요. 네. 2021년 말부터는 이제 쉬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국 수석을 하면은 이렇게 공대를 이렇게 갔나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과대학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 중공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공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이 대부분 화학 쪽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큰 공장을 만든 게 이제 비료 공장, 정유 공장 예. 이런 거니까 예. 그런 게 다 이제 화학공학하고 연관돼 있어서 예. 전국에서 공부계나 한다는 사람은 무조건 화공과를 지망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학교에서도 화공과를 추천해서 그렇죠. 그냥 글로 간 거죠. 네. 저희 1980년대는 또 수석했던 사람들이 물리학과를 또 그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글쎄 뭐 그때 그 기초과학에 이제 물리학과를 간다는 것은 이제 노벨상을 노리고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화학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또 회사로 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선배님께서는 학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다 와셔서 이제 교수님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화공과를 들어가서 한 1, 2년쯤 지나 보니까 네. 저는 그 기술 개발 쪽, 현실 응용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과학 이론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화공과와 제일 가까운 기초과학이 화학 아닙니까? 네네. 그 화학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ROTC를 해서 제가 4기인데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느 주립대학에서 네. 저는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학생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집이 좀 어려워서 네. 한 2, 3년 제대 후 취직을 하고 있다가 좀 집안을 조금 좀 네. 도와주고 예.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1.1 사태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어지러우니까 집안 식구들이 집 걱정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너는 그냥 빨리 유학 하고 가라. 싶은, 네. 그래서 이제 6월에 제대하고 8월에 미국으로 갔죠. 학자로서, 그 교육자로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그 교육 철학이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올 때는 물론 이제 교수의 본분이 네. 연구와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와 강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차적으로 주력하고 그 다음으로 봐서는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런 네. 걸 해보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왔죠. 네.
자, 이게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네. 또 이제 교무처장, 기획처장, 자연과학대학장, 그리고 앞서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이제 부총장까지도 네.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길인데 네네. 제가 이제 만 27에 이제 박사를 하고 조교수로 왔거든요. 아, 27살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보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학과장 하라는 것도 제가 근 뭐 15년을 후배들한테 미루고 네. 학과장을 안 했는데 제가 귀국한 72년에 네. 교육부에서 이제 전국 대학의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여러 개 대학, 한 10여 개 대학을 골라가지고 네. 그런 체제 변환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라. 이런 아. 이제 정책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에 미국 유학을 가서 아, 네. 박사를 해온 사람이 넷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의 총장, 네. 재단 이사, 교무처장 네. 이분들이 다 화공과 출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화공과의 말단 후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일 시키기가 아주 편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미국 시스템을 잘 아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에 바꾸는 작업에 그때 보직을 준 게 아니고 네. 그냥 넌 들어와서 이거 도와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시작은 미국 시스템에 을 도입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 요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요람. 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네네. 뭐 무슨 교수진 설명하고 각 과의 교과목을 설명하고 그런 책자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국어로 만들고 영어로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몇 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통을 해야 되는데 예. 외국 대학하고 문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도 물론 영어과가 있으니까 예. 여기 영어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미국 대학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니까 네. 그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어 네, 이런 네. 거를 잘 모르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공문, 영어 공문을 절보로 쓰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국제협력 관계의 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을 네.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전부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또 바꾸는 거죠. 그 다음 네. 단계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친 제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대학원 이제 부원장을 시켜서 예.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고 그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고찰한다 하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예. 교무처장, 기획처장, 뭐 그 자연과학대학장, 부총장을 했는데 제 과학자로서의 커리어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로 바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네.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어떤 보직을 맡더라도 한 번에 끝내고 네. 연임을 하지 않고 네. 다른 보직을 주더라도 중간에 2, 3년을 쉬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연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사실 지장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뭐 개혁도 좀 하고 네. 뭐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가지고 제가 부총장 할 때까지 네. 인하대학이 전국의 대학 평가를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예. 요새 세계 대학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중앙일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 전국 대학 평가를 했는데 제가 부총장 할 때까지 노력해가지고 전국에서 9등으로 올려놨었어요. 네. 상당한 이제 레벨까지 갔었죠.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보람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하대학교 공대가 좀 유명하잖아요. 공과대학은 그랬었는데 그 1972년 제가 갈 때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종합대학이 모든 됐으니까. 단과대학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도 그게 이제 9위까지. 네, 전국에서 이제 9등까지 갔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옴부터 이제 조금 좀 네. 밀려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하신 후에 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한림연구원 연합회 사무총장 회장 네. 국내외 뭐 이런 학술단체인가요 이게? 그렇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술기관으로는 이제 학술원이 있죠. 학술원이요. 근데 예. 학술원은
정부 기관입니다. 어.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 기관인데 네. 여기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네. 그 150명 규모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문과, 이과 전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전공 분야에서 두세 명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예. 거기는 이제 종신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한국과학기술관리원이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90년대에 만들어졌나? 그런데 이 학문 분야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겼고 아, 네. 그다음에 과학자들의 수도 해방 직후와 6.25를 거치는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라고 네. 과학기술부 산하에 독립된 법인체로 만들었죠. 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과학기술 한림원이면 이제 이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렇죠. 단체와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예, 아시아 그거는 한 2000년에 만들었는데요. 2000년대.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과 그다음 오세아니아 네. 대륙 두 대륙의 아, 네. 여러 나라에 그 학술원 한림원이랑 과학기술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의 30개국의 아. 연합체죠. 1년에 이제 몇 번씩 모여서 이렇게 같이 회의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나요? 1년에 뭐 보통 한 대여섯 번 어떤 네. 주제를 정해가지고 나라를 바꿔가면서 네. 거기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네. 무슨 학술 대회를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전체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짱방 교류를 하기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시스템을 공유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네. 이 한림원 이런 아시아 과학기술 한림원이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부하고 있죠. 아, 네.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제가 해주시면. 이제 그 총괄보원장으로 간 다음에 한 일을 보면은 네. 주로 이제 국내보다도 한국의 과학기술이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예. 그 세계의 그 실상을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제화의 노력을 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서울 국제 한림원 과학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전 세계에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들 한림원 원장들을 뭐 여러 번 초청해서 네. 원장들 간의 교류회장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노벨상급 학자들을 여러 명을 초빙하고 또 최첨단을 걷는 이제 젊은 세계 과학자들을 초빙을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또 그 상대하는 학자들을 네. 모아가지고 예. 상당히 그 큰 규모의 학술 대회를 매년 열고 그리고 또 그 노벨상 하면 이제 스웨덴이 관여하니까 이제 네. 스웨덴 학술원과의 이제 교류, 네. 독일 학술원과의 교류 이런 이제 제도를 제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막 박사를 끝낸 그런 젊은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예. 독일의 린다우라는 곳에서 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20-30명 모아서 거기서 이제 그 교류하고 젊은 네. 사람들을 격려하고 젊은 사람들과의 이제 예. 연계를 맞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모임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을 이제 가입시키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죠. 이제 그리고 아. 이제 또 이제 세계 한림원 연합회 예. 요것은 전 세계 현재는 한 140개 국가의 이제 과학 한림원 연합체인데요. 이제 여기도 저희가 학술원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과학기술원을 대표하기도 하고 아시아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세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최고 집행기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발언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노력을 해서 네. 거기 집행이사는 이제 11개 나라인데 예. 선진국 몫이 5개, 네. 후발국 몫이 6개입니다. 네. 6개인데
저희는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어요.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진국 5개로 배정된 거기에 2016년에 제가 그 조금 나가서 그 선거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집행이사. 집행이사국으로 아니니까 이제 이사국으로 이제 네, 집행이사국. 선정이 되고 저는 이제 아시아 한림원 연합회 회장이니까 네. 자동적으로 그 집행이사가 된 거였죠. 그 아시아 한림원 연합회, 세계 한림원 연합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식량 문제라든가 영양 문제라든가 뭐 전염병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과학의 대중화 이제 일반 대중한테 알려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과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이 소외 계층에 대한 과학의 활용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성 과학자들, 세계 여성 과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다 남성들보다는 위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특히 그 저개발국의 여성 과학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이제 지원 문제 이런 그 거시적인 문제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그거는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 발간하는 데도 같이 관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제가 주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그쪽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6.25 1960년대 초까지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했다. 예를 들어 우간다 사람은 뭐 자기네가 그때 우리보다 높았다. 국민소득이 높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단시간에 그렇게 발전을 했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의 전략이 어떻든가, 저희의 문화적인 풍토에서 교육을 얼마나 중시했다든가, 또는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가 있어서 문맹률이 없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그런 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그러한 저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그 과학기술이 미치는 파급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게 이제 핵무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원자력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자 분자의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아주 기초과학이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생기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파생돼가지고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이용되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의료에도 쓰이고 뭐 쓰이는 분야가 많죠. 인류의 복지와 그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2010년에 노벨상 탄 사람이 그 시험관하기를 탔거든요. 그 시험관하기를 탈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할 때 처음에 그걸 성공시켰을 때 반대가 무지하게 심했죠. 신의 영역에 이제 관여한다 해가지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0만 쌍의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는 기쁨을 누려서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아주 크게 잘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그 사람은 이제 이름을 제가 밝히지도 않지만은 뭡니까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그 정보통신 회사를 만들어서 거액을 번 러시아 출신 학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정자를 기증해가지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난 자식이 100여 명이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제 나중에 뭐 DNA 검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자기 자식이라는 게 설명이 되면은 재산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상속을 근 1억 불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이제 정자 쇼핑이라는 개념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네. 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내가 애를 뵐 때 되도록 입었는데 강한 유전자 그러니까 강한 좋은 유전자를 네. 가진 정자를 쇼핑할 수도 있는 그런 네네,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거꾸로 그 기증한 사람이 네. 내 정자를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의 여자여야 된다. 또 그런 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지금 이제 AI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네.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편집 문제도 그렇고 다 이제 다 좋은 면 나쁜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역사관, 세계 문명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려면 이제 또 윤리관이라든가 네. 그러면은 인문학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저술을 네. 한 거죠. 최근에 저도 이제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네. 한국 과학자들이 이제 한국을 좀 떠나서 해외에 가서 이제 교수님을 하시는 것도 봤고 이제 좀 지원이 부족하다 뭐 네. 이제 이러한 얘기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반대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도 걱정이 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요즘에 그 뭐 AI 걱정이 되죠. 네. 제가 이제 부총장을 할 때 중국 길림대학을 갔었어요. 네. 그 길림대학이 제 이제 자매결혼 학교인데 벌써 거기 갔을 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대학 중에서 100개를 선택해가지고 네. 집중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차별적으로. 예. 마치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집중 지원하듯이 이제 그렇게 네. 하는데 그게 미국, 거기는 뭐 원래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고 뭐 그러니까 대학도 많고. 그러니까 100개 대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정을 맺고 그런 다음에 한 과에 기자재를 좀 보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화학과 출신이니까 네. 화학과를 갔어요. 학과를 갔는데 그 당시에 여기 교수 요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서울대학이 한 20여 명 됐습니다. 제일 많은 서울대학이 20여 명 되고 그러니까 인력에서 무슨 그렇게 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를 보는데 저는 제 전공이 이제 이런 화학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학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정도인데 아니면 이제 PC도 좀 쓰고. 근데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아니까 화학과의 컴퓨터 시설은 어떤 지원을 받냐 했더니 화 자체로 네. 우리 인하대학에 있는 센터보다 더 큰 그렇죠. 컴퓨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좋은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가 유학생으로 받아서 석박사 학위를 교육을 시켜주겠다. 장학생을 받아서 했더니 조금 이제 제가 민망한 얘기인데 제 졸업생들은 일본, 구라파,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예. 저희 수준은 넘었다. 이런 얘기죠. 교수들이 떠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위한 그렇죠. 예. 재정적 지원. 뭐 최첨단 연구를 하려면은 뭐 그게 그 최첨단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장비를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유지하는 비용, 인력도 많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그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도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대학원 학생들도 많아야 되고 등등 이제 보조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생활 보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교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업적을 내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그 상대 평가를 해서 획기적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연봉의 차이를 둔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가능치가 않습니다. 저도 교무청 할 때 그런 노력을 하다가 좌절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술 저널에 논문을 내면은 그걸 따로 경력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또 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이제 불만도 많고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내세우는 게 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에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까지 영재를 발굴해가지고 걔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대학 입학하는데도 경쟁이 뭐 치열하지 않습니까? 북경대학이나 뭐 네. 청와대학이나 뭐 교통대학이나 이런 데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도, 대학에 들어와서도 저 특별히 뛰어난 애들은 교수들이 따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의 유명 과학자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천연계획이라는 거, 천연계획. 그러니까 국적을 막론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데려오려고 네. 이제 네. 애를 써. 뭐 획기적인 연봉과 그다음에 아주 연구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죠. 물론 이제 그 기술을 뭐 도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육도 그런 면에서 아주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영재교육기관이라고 이제 과학고등학교나 자사고 같은 것이 있는데 있죠. 네. 일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거 없애라.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다를 수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교육에서도 그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그 개념을 넘어서 예.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외국인이라도 거액을 들이고 큰 그 연구 시설을 갖춰주고 데려온다든가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좋은 연구를 하는 교수들도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그 기술자 이런 사람들도 중국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도 영재가 있는데 조금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상에서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노벨상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노벨상은 이제 주로 네. 남이 안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게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제 수상 요인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구비 같은 걸 줄 때 네. 과거의 연구 실적, 논문을 몇 편 썼느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과거의 실적을 보면 과거의 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분야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A라는 분야에서 잘하는 과학자가 새로운 분야를 B라는 분야를 개척하겠다. 네. 그런 건 실패를 용인하고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좀 부족했었죠. 이제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아직도 그게 크게 나아진 건 아니죠. 네네. 네. 근데 정년퇴직하시고 또 좋은 일을 저기 배우자 사모님과 같이 황진명 교수님과 같이 네. 이름에 한 글자씩 따서 유진장학금 이제 오늘 제가 인하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의 환경을 보니까 네.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이가 평생 제가 38년, 제 처가 뭐 32, 3년을 근무했는데 네. 결국 그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제가 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학과의 장학기금도 제가 이제 주동이 돼서 한 6, 7억을 거둔 바가 있고 네. 대학에 이제 부총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거들어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총장을 막 끝내면서 그 교수로서 나도 좀 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몇 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 한 1억 5천 정도를 네. 주고 나온 거죠. 인하대학교에 대학교에. 장학금을 주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지 내외를 이제 장학생으로 초빙한 미국 대학에 한 10여만 불을 주고 학술 단체 네네. 이런 데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성 과학자에 대한 네. 그 관심이 많아서 제 처가 자기가 관여하던 학회에다가 두 학회에다 또 한 1억 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후발국, 네. 후발국들의 여성 과학자들을 보니까 역시 우리가 이제 60, 70년대에 여성 과학자들이 겪던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한 뭐 1억 가까이 주더라고요. 네네. 거기다 좀 보태가지고 이제 10만 불을 매년 10,000불씩 후발국의 여성 과학자들이 선진국에 가서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선진국 과학자들과 교류하고 인맥을 맺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뭐 성경 말씀에 왼손인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역시 우리는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시건방지게 들으실 수 있지만 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그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뭐 너무 오래돼서 예. 선배님은 이제 서울고 시절에 대학 입학 국가고사 이제 수석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각 대학이 따로 입학 시험을 봤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자기네 입학 시험은 자기네가 그렇죠. 이제 따로 봤었죠. 근데 이제 그 61년에 5.16 혁명이 난 다음에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그 필기 시험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대학에 가서 체력 시험을 봤었죠. 그때 뭐 주관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객관식이었습니까? 그때는 또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객관식이 공정무상 시험제도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객관식이었어요. 그럼 몇 개 틀려야 그때 1등 합니까? 300점 만점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23개를 틀려서 시험을 끝내고 제가 당시에 시계도 없었어요. 시계도 없어서 그 시간 측정을 잘못하고 해서 이제 당황하고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시험을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거를 꽤 틀렸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시내를 배회하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근데 모범 답안이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봤더니 이제 22개를 틀렸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날 당장 이제 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너 몇 개 틀렸냐 그래서 뭐 22개 틀렸다 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전부 한숨을 내쉬면서 다 틀렸다. 근데 이제 그게 수석은 다 틀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사람들도 틀리고 저만 실수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실수한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제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대를 할 정도면 뭐 제가 돌이켜보면 좀 쑥스럽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1학년 말에 반에서 9등을 했어요. 반에서. 중학교 때는 그냥 평범보다 좀 난 거죠. 공부 잘하는 수준. 9등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전학년 1등으로 1등을 올랐었군요. 하고 그다음에 그 고3이 되면은 매달 이제 그 국영수를 매달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고등학교는 그 세 과목이 다 90점 이상을 맞으면은 전교생이 모이는 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고 상장을 상장을 주는데 제가 유일하게 매번 나갔어요. 그냥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기대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창 선배 선생님은 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너 임마 1등 못하면 한강에서 빠져주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걸리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뭐 제가 꼭 잘해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실수를 누가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학창 시절 이제 공부 말고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발육도 좋지 않아서 그 반에서 2번에서 시작해서 키로요? 키로. 그래서 고3 때 5번이 제일 큰 키였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잘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동기보다 한 2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살 때 오히려 학교를 가신 거군요. 6살이 아니라 제가 뭐 초등학교 한 1, 2년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제 6.25 후에 아주 혼란기가 해가지고 그냥 뭐 막 쓸어 담고 해가지고 뭐 그냥 제가 그렇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막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1, 2학년을 거의 안 다니고 이제 3학년 2학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학년 아니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동기보다 2살이 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하이방동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2-3살이 어린데 그러면 그걸 친구들은 혹시 알았나요? 몰랐나요? 어떻습니까? 알죠. 이제 아. 아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애들 사귀기도 뭐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네. 또 뭐 그렇게 뭐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밤낮 좀 이제 수동적이죠. 조용한 학생이군요. 조용한 학생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공부나 하는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제가 고1 때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대전 중학교 때 들어온 사람인데 이제 대전에서 네네. 뭐좀 살고 거기서 뭐 학교를 다녔나 뭐 그러는데 거기에 너 비슷한 애가 있다. 그래서 뭐 그냥 귀로 흘러들었죠. 그런 얘기야 뭐. 근데 제가 옆에 다른 반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조그만 애 하나가 저거 조금 그런 감이 들고 좀 머리가 제가 감이 이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반 학생한테 가가지고 너 그 반 한번 가봐라. 네가 얘기한 학생이 걔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걔가 가서 그럴 리가 있냐 이놈아 그랬는데 가서 보더니 야 이게 정말이다. 걔가 거기 와 있다 이거지. 예. 고등학교 때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때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네. 본교 출신은 거의 다 입학시키고 고등학교를 타교생을 한 반을 따로 뽑았어요. 네. 60-70명을 따로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걔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고 해서 지금 아주 평생 친구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실지 몰라. 김영삼 정부 때 중수부장으로 임한 심재령 검사장이에요. 네. 아주 지금도 절친이죠. 예. 매달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럼 전국 수석했을 때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3을 다 이기고 전국 수석을 하신 거네요. 나이로만 따진다면은. 그렇죠? 따지면은 뭐 한두 살은 저보다 다 위니까.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프로필을 찾아봤는데 저보다 24년이 위신데 나이는 한 21년, 22년이 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찍 입학을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된 했는데 거죠. 네. 그럼 이제 주로 조용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셨군요. 저희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어울리기도 어렵고. 네. 지금 이제 80이신가요? 그러면 아니죠, 만 80이죠. 만 80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운동을 주로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뭐 산행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제 뭐 골프라든가 네. 이 테니스도 안 했어요. 네네.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들고 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거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이제 등산을 택한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등산을 많이 했는데 그 서울고등학교 우리 한혜 선배님의 이제 그 천산을 다니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양반은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네네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산행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천산을 다니셨다는데 저는 국내산을 한 700여 개를 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역사라든가 뭐 인문학이라든가 좀 관심이 있어서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에 무슨 뭐 옛날에 유명한 사적지라든가 뭐 저는 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도도 아니지만은 그 종교적인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의 무슨 그런 유적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꼭 가보고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다녔죠. 지금도 네. 매일 이제 걷고 그다음에 뭐 우면산 정도는 이틀에 한 번씩은 그 정도 네. 높이는 그래서 건강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건강하다고 합니다. 좀 이게 깨부칙 학당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나에게 서울고등학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에게 서울고등학교라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냥 고등학교 그냥 뭐 열심히 뭐 재밌게 다녔어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옛날 선배님들은 좀 의미가 좀 다르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서울고등학교가 제 인생의 길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깨부책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네네.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해서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질 기자의 첫 글자를 딴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김원규 교장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셔서 저는 교장 선생님을 4분을 모셨는데 김원규 교장 선생님 때는 어리니까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이런 거를
신체적인 깨끗함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손을 매일 씻으라는 등 소변 볼 때 어떤 자세를 취하라든 뭐 청결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네.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게 청렴결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지런하자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책임지 기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공직에 있을 때 뭐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지 말라든가 뭐 이런 것에도 얘기가 되고 트루먼 대통령이 한 또 박스톱스 히어 이것도 책임지 기자에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고 하여튼 이런 교훈에 얽힌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뭐 그게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게 제대로 되는 건 아니고 뭐 사람은 다 결점이 있고 그런 거죠. 네. 과학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 과학을 이해하는데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저술 활동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계속 하려고 그러는. 저희가 책을 내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를 이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만 하면 따분하니까 네네. 그런 거를 수집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바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블로그를 했었는데 네. 그 블로그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100여만 명이 됩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출판사, 1인 출판사예요. 네. 여사장이 이제 보고 책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책을 낸 거죠. 네. 첫 책이 이게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뽑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4, 5천 보가 나가서 그 손해는 안 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출판사 사장이 또 거기서 이렇게 좀 내용을 뽑아가지고 네네. 이런 출판 지원 기관에다가 이렇게 응모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행히도 이게 다 당선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초세 찍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출판사로서.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찍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계획성을 가지고 차례차례 책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부실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출판사가 우리나라 출판사가 이제 영세해서 제가 인쇄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저희 동기들은 이렇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제 성적표의 기록을 보니까 졸업생이 464명이더라고요. 네네.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뭐 아주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큰 회사의 사장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네. 조금 좀 낫고 조금 좀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래도 그 끈끈한 정은 아주 다른 어느 동기보다도 뭐 세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매달 점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매달이요? 예, 매달. 그걸 이제 지역을 바꿔서 서울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분당, 용인, 그쪽 저 성남 지역,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일산 고양 지역 이렇게 해서 매달 이제 점심을 하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따로 점심 모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담회라고 그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글씨 쓰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시 쓰는 사람 이런 데 예술을 하는 동문들이 또 수십 명의 또 따로 모임을 갖고 전시회도 합니다. 매년 전시. 지금 이제 금년에 아마 6회인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뭐 당구도 치는 애들도 있고 골프 치는 애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운 동문들을 돕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도 하는데 특히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 동기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런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도 하지만 또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히지만 아름아름으로 근데 누군지 우리 동기들이 가는지 아는데 아주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선배님 서울고등학교 잘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조용하고 공부만 했지만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제가 여기서 꼭 이제 덧붙이고 하실 말씀은
제가 뭐 서울고등학교에 공헌했다는 것은 그냥 공부 하나 잘해가지고 네. 공부 하나 잘해서 저 전국 수석을 했다는 거 그것뿐인데 네. 그거 하나로 이 동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한테서 많은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회 김유황 동문 선배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뵌 김유황 동문은 정말 제가 이게 대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봉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제가 진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과학을 대중에게 친근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서도 내고 노력해 오신 김유황 동문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김유황 동문 선배님의 노력이 아마 나중에는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물론 지금도 도움이 됐지만 더 후배들이 또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이 더 발전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